손에 든 한국 근현대사 책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40년을 살면서 배우고 또 가르쳤던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선전하는 간부였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김일성 동지께서 16살에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셨고 백두산에서 조선을 해방시키셨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선택한 지도자였고 그의 항일 경력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해방도 소련군이 이뤄낸 것이지 백두산, 빨치산의 공이 아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바로 그 거짓말을 연구하고 포장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죠. 저는 그 체제의 핵심부에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북한의 진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은 1968년 제가 13살이었던 어느 토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당선전선동부 청사로 가셨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똑똑히 보거라. 너도 나중에 당을 위해 일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청사 3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열댓 명의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다른 벽에는 여러 장의 역사연표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동무, 이 부분 좀 보시오. 한 중년 남자가 아버지에게 원고 뭉치를 건넸습니다. 수령님께서 1932년 안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걸로 하기로 했소. 그런데 중국 자료를 보니 당시 수령님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 육사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오. 아버지는 잠시 원고를 들여다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중국 놈들이 잘못 기록한 거요. 우리 수령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셨소. 소련이나 중국의 지휘를 받으신 적이 없단 말이오. 그렇게 수정하시오. 그 순간 옆 책상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최동무, 그런데 보천보 전투 날짜를 정확히 언제로 할까요? 현지 증언이 제각각이라서요. 그건 중요하지 않소. 수령님께서 일제에 타격을 주신 게 중요한 거 아니겠소? 1937년 6월 4일로 확정하면 돼요. 다 똑같이 맞춰서 쓰시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역사책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였고 아버지와 그 동무들이 하시는 일이 당연히 옳다고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청사식당으로 가셨어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평양 사람들도 쌀밥을 매일 먹기 어려웠는데 당 청사식당은 달랐죠. 아버지, 왜 우리만 이렇게 잘 먹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령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다. 당과 수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당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수령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역사 연구가 아니라 거짓말 제조 현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1975년 가을, 저는 20살의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당 간부의 아들이라는 배경 덕분에 저는 일반 학생들은 출입할 수 없는 도서관 특별서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다가 먼지 쌓인 책장 맨 뒤편에서 낡은 러시아어 문서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소련 극동군 사령부 기밀문서,
조선 해방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1945년 8월 소련 극동군 제25군은 조선 북부 지역을 신속히 점령하였다. 조선 공산당 재건을 위해 김성주 동지를 책임자로 선정한다. 김성주는 소련군 대위 계급으로 동북항일연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으나 독자적인 군사 조직을 이끈 적은 없다. 김성주. 그게 바로 김일성 동지의 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죠. 김성주의 항일 무장투쟁 경력은 주로 소련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선 내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보천보 습격은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전략적 의미는 크지 않았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일제를 물리치고 조선을 해방시키셨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소련군 산하부대였단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김일성을 조선의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에 충성스럽다. 둘째, 조선 내 다른 공산주의 세력과 연고가 적어 통제가 용이하다. 셋째, 젊고 카리스마가 있어 대중선전에 유리하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알고 보니 소련이 선택한 괴뢰였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제 아버지와 그 동무들이 청사에서 만들어낸 그 화려한 역사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동무, 거기서 뭐하나?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문서철을 닫았습니다. 도서관 사서 동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서철을 제자리에 꽂고 서고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만약 제가 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반당반혁명 분자로 몰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렸지만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마 소련 놈들이 질투해서 거짓으로 기록한 거야. 수령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한 저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28살 당의 핵심 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지만 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구소 제3실, 제 책상 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편찬 자료집이라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장 동무가 제 첫 업무를 설명했죠. 최 동무, 수령님께서 1945년 해방 직후 인민들에게 하신 연설문을 정리하시오. 수령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주체사상의 기초를 제시하셨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하오. 저는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일성의 연설문 어디에도 주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주체사상은 1950년대 중반에야 등장한 개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해야 했습니다. 없는 내용을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일을요. 1945년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이 자주적으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원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실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더 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항일혁명 투사 어머니 김정숙 동지의 업적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김정숙 동지께서 백두산 밀영에서 수령님을 보위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쓰시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김정숙은 주로 취사와 간호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참여 기록은 거의 없었죠. 저는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구소에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했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백두산을 거점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며
일제에 타격을 주셨습니다. 강연장 뒤편에 앉은 한 학생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수령님을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10년 전 선전선동부 청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저 학생에게 거짓말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쓴 거짓 역사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위에서 제가 질식하는 꿈이었죠. 아내는 제가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1989년 저는 연구소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제가 작성한 논문과 보고서가 가득했죠.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 주체사상의 위대성, 불세출의 영웅 김정일 동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비겁하고 추악해 보였으니까요. 진실을 아는 지식인이 침묵으로 체제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 아닐까요? 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의 바다가 되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초 제가 근무하던 당 역사연구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무들, 당분간 배급이 어려울 것 같소?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오. 실장의 말에 연구소는 술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그것도 당 기관의 배급이 끊기다니요?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같은 간부 가정은 집에 쌀 여유분이 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넉 달이 지나며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양 통일거리 뒤편의 암시장에 갔습니다. 쌀 1kg에 200원입니다. 장사꾼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전만 해도 10원이었던 쌀값이 20배가 된 겁니다. 제 한 달 월급이 300원인데 쌀 1kg 반밖에 살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뭔가 장사를 해야 할 것 같소. 당 연구원이 장사를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연구소 출구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어느 날 출근했을 때 제 옆자리 김동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김동무 왜 안 왔습니까? 제가 묻자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영양실조로. 김동무는 저보다 5살 위인 45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을 위해 일해온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죠. 그런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 이게 우리가 만들려던 사회주의 낙원이었습니까? 1995년 여름, 저는 거리를 걷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양역 광장에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와줄 힘이 제게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라디오에서 조선중앙방송을 들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우렁찬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죠. 저는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 40년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 투쟁도 거짓, 사회주의 낙원도 거짓, 인민을 위한 당도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죠. 이 나라는 거대한 감옥이고 우리는 모두 죄수였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하지 않겠소?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탈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대로 여기 남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난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은밀히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중국 관련 자료를 다룰 때마다
국경 지역 정보를 기억해 두었죠.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겁니다. 1995년 10월 기회가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라는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당 간부 출신의 충성심이 검증된 저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죠. 최동무 열흘 안에 다녀오시오. 중국 놈들하고 함부로 접촉하지 말고 자료만 수집해서 오시오. 실장이 여권과 출장 증명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만약 소식이 없으면 나를 잊고 살아주시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죠. 당신 제발 조심해요. 꼭 살아서 연락해요. 우리는 함께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동반 출장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고 둘 다 사라지면 즉시 탈북으로 의심받을 테니까요. 저는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뒤 아내를 빼내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 새벽 저는 평양역에서 중국행 국제열차에 올랐습니다. 신의주까지 5시간, 그리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 중국 단둥이었죠. 기차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연구소 자료와 함께 몰래 챙긴 달러 300불이 들어 있었어요. 신의주 세관 검사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무 가방 열어보시오. 보위 부원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책과 노트, 그리고 달러 뭉치가 보였지만 출장 증명서를 확인한 보위 부원은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중국 가서 조심하시오. 드디어 압록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 강 하나가 지옥과 세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국 단둥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중국 공안의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저는 북한 대표부가 지정해준 여관으로 갔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틀간 자료 수집하는 척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여관을 몰래 빠져나가는 거였죠. 10월 17일 밤 11시 저는 여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들에게 들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연길 씨의 조선족 브로커가 있다는 것, 그들을 찾으면 한국까지 갈 방법이 있다는 것. 단둥에서 연길까지는 버스로 8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저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샜죠. 10월의 중국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버스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4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저는 가방 속 여권을 만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 이제 이건 한 장의 휴지에 불과했습니다. 연길에 도착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찾아가 브로커를 만나고 어떻게든 한국행 길을 찾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정착한 뒤 아내를 구출하는 것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8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버스가 연길시 터미널에 멈췄을 때 저는 자유인도 아니고 북한 주민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연길시 버스 터미널에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수상해 보였을까요? 형님, 어디 가세요? 갑자기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0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저는 친척을 찾아왔는데. 저는 더듬거렸죠. 남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저를 터미널 뒤편 낡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구석자리에 앉히고 난 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넘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틀 됐습니다. 단둥에서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실 겁니까? 그럼 돈이 좀 필요할 텐데요. 브로커였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국까지 가는데 미화 5,000불입니다. 중국 공안 매수, 위조 서류, 동남아 경유 다 포함해서요. 5,000불. 제가 가진 돈은 300불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300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겠습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평양말 쓰시고 옷차림새 보니 간부 출신 같은데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일단 숨어 지낼 곳부터 마련해드리죠. 그렇게 저는 연길시 외곽 조선족 마을의 한단칸 방에 숨게 되었습니다. 방 주인 할머니는 탈북자를 여러 명 숨겨준 경험이 있었죠.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공안이 순찰 돌거든요. 탈북자 잡으면 포상금 받으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살았어요. 화장실도 밤에만 갈 수 있었고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의 감시가 두려웠다면 중국에서는 공안의 단속이 공포였죠. 어느 날 새벽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공안이었습니다. 옆집을 수색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제 방문 앞까지 왔다가 멈췄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자. 다행히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탈북자 2명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2달째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루트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에 라오스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브로커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평양에 계신 사모님 말씀입니다. 제 동료가 평양에도 라인이 있는데 3만 불이면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3만 불. 제가 한국 가서 얼마나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 가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그때까지 제 아내를 부탁합니다. 12월 초 저는 다른 탈북자 5명과 함께 화물 트럭에 실렸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트럭 짐칸은 어둡고 춥고 좁았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달, 저는 이제 불법 이주자가 되어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중국 대륙은 넓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곳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어요. 진짜 자유는 한국에 도착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 트럭은 일주일을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었고 다시 태국까지 이동했죠. 1995년 12월 20일 우리는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함께 온 탈북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간의 도망, 그 끝에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겁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996년 1월, 한국의 겨울은 추웠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죠. 공항을 나서며 본 서울의 불빛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게 재교육이었습니다. 40년간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죠. 처음으로 진짜 한국 근현대사 책을 펼쳤을 때 저는 멍하니 책장만 넘겼습니다. 김일성은 1945년 소련군과 함께 귀국했으며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 주체 사상은 1950년대 중반 중소분쟁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 구호였다. 한국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문장이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자료와 증거가 있었고 여러 관점이 공존했으며 반박과 토론이 가능했죠.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었어요. 제가 평생 연구했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역사가
얼마나 허무한 거짓말이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브로커와의 연락은 끊겼고 평양에 있는 아내의 소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 탈북 때문에 아내가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그 걱정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000년 어느 날 저는 탈북자 모임에서 평양 출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당역사연구소의 최아무개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처자는 1997년에 평양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더군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내도 탈출했을까요? 아니면 지방으로 추방당한 걸까요? 저는 지금도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살고 있죠. 지금 저는 2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점 앞을 지나갈 때면 저는 멈춰서서 역사책들을 바라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자유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거짓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신화를 믿으며 체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세뇌당하고 있죠.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다고, 여러분이 배운 역사는 거짓이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